10분으로 끝내는 절세 비법. 안녕하세요. 마세TV의 절세 매지션입니다. 자, 오늘은 4가지 키워드로 정복하는 증여세 절세 비법 그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살짝 짚고 넘어가 볼까요? 자, 상속 증여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세 표준, 즉 상속 재산을 보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했죠. 상속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갖고 있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 즉 수증자가 각각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 표준을 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차이를 이용해서 상속 증여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자, 세율 구간이 10에서 50%까지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이 40%에서 50% 구간에 해당이 된다라면 이 구간을 10에서 30% 구간에 해당되는 증여를 통해서, 사전 증여를 통해서 세율을 줄임으로써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상속세를 줄여가는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미래의 재산 가치의 40에서 50%낼 세금을 어떻게? 현재 시점의 재산 가치의 10에서 30% 세금으로 줄여보겠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증여재산 공자는 10년에 한 번씩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일 10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가로 안에 5년은 누구요?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한 재산, 즉 5년 전에 증여를 했다, 상속인 외자에게 증여했다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분산할수록 좋다. 왜?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수를 늘리게 되면 밑으로 내려주는 재산의 크기는 동일하다 하더라도 증여세는 줄어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세 번째 이야기는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상속이나 증여 시 합산되더라도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숫자로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현재 시점에 1억, 둘 다 1억인 재산 A와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재산 가치는 달라집니다. A는 3억이 되고요, B는 2억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사전 증여 시점에는 똑같은 증여가액이 1억이기 때문에 내야 될 세금이 48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재산을 1억인 시점에 증여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 재산 가치가 증가한 3억, 2억이 됐을 때 증여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3억일 때 증여하면 증여세가 3,880만 원이 되고요, 2억일 때는 1,9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A를 이 3억이 되기 전에 1억일 때 증여했다라면 485만 원밖에 안 낼 세금이 3억일 때 증여하면 3,880만 원을 내니까 절세 효과가 어떻게 되죠? 3,395만 원이 됩니다. 비재산은 어떻게 되죠? 1,455만 원. 즉 나중에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갈 것을 미리 증여하면 그만큼 절세 효과가 커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을 증여하는데 저기 그 나대지, 그러니까 아무런 용도로도 쓰지 않는 재산을 자식한테 증여한다고 해보세요. 자제분들이 좋아할까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이 올라가지도 않는데 세금만 냅니다. 이거는 절세 효과 면에서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런 땅은 시간이 흘러도 가치가 많이 오를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물론
어떤 수용이 된다거나 어떤 정책적인 이슈에 의해서 뭐 잭팟이 터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좀 확률이 적은 걸 가지고 증여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일단 그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을 못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식들한테 증여를 했는데 10년을 못 살면 증여 재산을 상속 재산에 합치긴 하지만 상속 시점의 가액이 아니라 내가 사전에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낸 가액으로 합쳐지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감안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 보자.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부담부 증여와 순수 증여 중 절세 효과가 많은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한다. 즉, 순수 증여할 때와 부담부 증여할 때를 같이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제가 전에 9억 아파트 4천만 원에 만드는 꿀팁이라고 해서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좀 궁금하다라면 이 부분을 한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담부 증여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증여라고 하면 증여를 통해서 증여를 받은 자, 즉 수중자는 재산이 늘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현금을 5천만 원을 받으면 수중자는 5천의 재산이 늘어나는 게 맞죠. 그런데 이 부담부 증여는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재산도 늘어나지만 이 증여하는 사람이 갖고 있던 대출금이나 보증금을 같이 넘기게 됩니다. 그러면 수중자는 재산도 늘어나지만 동시에 빚도 늘어나겠죠. 채무도. 그렇기 때문에 요 늘어난 채무에 대해서는 증여한 사람이 양도세를 내게 돼 있고요. 반대로 받은 사람은 빚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여받은 재산에서 요만큼을 뺀 가액을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어떤 문제가 있냐라면 보통 받는 사람들은 이런 큰 부동산을 받을 때 증여세를 낼 돈이 없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담부 증여를 활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부 증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는 증여일 현재 증여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채무는 반드시 증여자의 채무여야 되고요. 세 번째 요건은 당해 채무를 반드시 수중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못한다면 부담부 증여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실제로 상담을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서울에 있는 한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인데 이의 매가는 46억 5천이에요. 평당 가격이 8,260만 원 정도 됩니다. 월임대료 85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얘 개별 공시 지가는 제곱미터당 979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평당 얼마죠? 평당 한 3,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18억 2천만 원입니다. 즉 매매 가격과 공시지가의 갭이 상당히 큰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VIP 분들은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장기 플랜으로 절세를 좀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런 겁니다.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건물 합치면 약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연 공시지가 상승률은 5% 정도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3년 뒤에 토지 건물 합친 가격은 약 23억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건물을 46억 5천을 주고 사요. 살 때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30%만 받는다라고 가정하면 대출 금액이 약 14억 정도가 돼요. 그리고 3년 정도 지난 후에 단순 증여할 경우와 부담부 증여할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 매매 사례 가액이 계속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은 실거래가를 하게 되지만 이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사고 나서 동일한 면적에 동일한 위치에 있는 걸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2, 3년 전에 구입했던 가격이 실제 매매 가액으로 미래도 쓸 수 있다. 2년이 지나서 쓸 수 있다.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법상으로는. 근데 왜 2년이 아니고 3년이냐? 법에서는 2년만 지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제가 예전에 봤던 어떤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2년 3개월 전에 그 거래했던 가격을 다시 가져와서 국세심의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그 가격을 갖다 쓴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한 러프하게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3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단순 증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46억 5천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게 아니라 3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23억 1,800을 가지고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약 7억 조금 안 됩니다. 왜 신고세액공제가 저렇게 나오냐라고 여쭤볼 수 있는데 저게 신고세액공제가 현재는 3%지만 제가 컨설팅 할 때는 7%였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사례이기 때문에 신고세액공제 7%로 적용했던 거라 숫자가 저렇게 나온다라고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걸 부담부 증여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양도가액은 대출가액이 양도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누가 내요? 받은 수증자가 내는 게 아니라 증여자가 냅니다. 그러면 양도가는 13억 9,500이 되고요. 취득가액은 양도할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이걸 안분하면 약 12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자, 납부할 세금이 약 5천만 원 조금 안 되죠. 그리고 3년간의 이자 금액을 연 3%로 해서 가정을 하면 네, 1억 2,500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계산했을 때. 그런데 증여세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 증여재산가액이 23억 정도인데 채무 이 13억 9,500을 뺍니다. 그러면 증여재산가액이 10억이 안 되는 9억 2,300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계산하면 증여세는 1억 8,700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요 1억 8,700과 1억 2,500을 합치면 3억 1,200이고 여기에 양도세 4,900까지 합치면 양도세와 증여세 그리고 이자까지 합쳐도 3억 6,20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단순 증여할 때보다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절세가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러한 수익형 부동산을 받는 수증자 입장에서도 증여세 낼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VIP 고객들이 장기 플랜으로 이런 수익형 부동산, 즉 매매가액과 기준시가의 차액이 많이 나는 부동산을 활용해서 증여하는 플랜을 좀 종종 써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슈가 돼서 기사가 됐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2017년도 기사입니다. 부유층, 탈세 악용되는 꼬마 빌딩, 거액 꼼수 상속증여 사례 늘어.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빨간색으로 밑줄 그은 부분을 좀 살펴보면 됩니다. A씨는 20억 원 대출을 받아 2년 뒤, 자, 2년 뒤 자녀가 채무를 떠안는 방식, 즉 부담부 증여로 넘겨져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가 뭐냐면 현금으로 40억을 줬다면 6억 2천만 원을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한 푼도 안 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40억짜리를 사서 20억을 대출을 받고요. 20억을 대출을 받고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내가 산 40억짜리 가액이 지워지고 기준시가 가액으로 증여가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채무를 끼고. 그랬을 때 채무가액이 약 20억이 되고 아마 기준시가가 20억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증여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이 40억
6억짜리 수익형 부동산을 떠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로 계속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가격이 급등할수록 실거래가와 공시가 간의 괴리가 커지고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비거주용 부동산은 거래량이 많지 않고 입지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정확한 시세 파악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안 돼서 매매가액이 아니라 기준시가를 가지고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 방법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자, 이런 기사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2019년 8월 19일에 자, 꼬마 빌딩, 고가의 꼬마 빌딩 상속 증여세 내년부터 오를 것 같다. 왜? 과세 형평 확보 차원에서 건물의 시가를 지금과 같은 간접적인 평가 수단이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를 활용해 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라고 작년에 기사가 나왔고 국세청도 이를 위한 어떤 재원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000년도에는 실질적으로 가격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얼마부터 이렇게 한다는 기준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하죠. 이런 그 비거주용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 국세청에서 실제로 감정가로 해서 기준시가로 신고된 것들을 찾아내서 감정을 해서 증여세를 과소신고했다라고 부과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부담부 증여 방안은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좀 쉽지는 않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속 증여 절세 방안의 네 번째 방법인 부담부 증여 그리고 그 네 번째 방법 중에서도 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 큰 상업용 부동산을 활용한 방법은 앞으로는 좀 활용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증여세 절세 비법 첫 번째 뭐였죠? 빠르면 빠를수록 왜? 사망일 10년 그리고 상속인 외자한테는 5년 전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또 뭐가 있었죠? 증여재산 공제는 10년에 한 번씩 살아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증여세 절세 플랜을 짤 수가 있다는 게 있었죠. 두 번째, 요건 세 번째 방법이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을 먼저 줘라. 향후 가치 상승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로 상속 재산에서 분리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줌으로써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분산 증여해라. 그리고 수증자를 늘려라. 왜? 증여세는 수증자, 즉 받는 자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게 좋다. 그리고 네 번째로 부담부 증여를 활용해라. 부담부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 절세 플랜이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 이 방법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아파트 같은 경우 그리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또는 일시적 2주택자는 여전히 활용할 수 있고요. 상업용 부동산도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계산을 해봐서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절세 비법을 살펴봤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